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왜 제일 싫어할까요? 이 불안은요, 모든 물리학적인 총량의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안한 상태에서 괴롭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슬프면 그 물리적 크기가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까지도 더해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학교 다니실 때요. 1980년대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생 중에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몽둥이 하나 들고 교문에 서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이제 좋은 말인데 무서운 말이 써 있죠. 사랑해. 네, 써 있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교문에서 정위 취하고 계시고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각 학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남학교 위주로. 수많은 불량 학생들이 선발되죠. 너 두발 불량, 너 복장 불량, 넌 그냥 불량. 네, 이렇게 선발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진풍경이 벌어지죠. 10명 정도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이 나쁜 놈들, 이 정신 차려, 10대씩 맞아라. 뭐 이런 풍경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한 학생한테 10명씩 때리신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총 100대를 때리셔야 돼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탈진이에요.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체 역학적으로 보나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죠. 하지만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 게 물리와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제일 유리하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자살행위입니다. 왜?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요. 이 선생님은 탈진한 선생님의 91번째 스윙이겠지만 이 학생은 첫 번째 빠따가 자기 히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친구는 이미 심리적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열 번째 맞는 아이는 이미 90회에 귀곡산장의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빡! 아! 이거를 90번 들었으니 얘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라 심지어 더 약한 에너지에도 더 아픈 거예요. 뭐겠습니까? 불안은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는 뭡니까? 불안이 불확실할 때 제일 커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불확실한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 일 없는데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저만 불안한 걸까요? 불안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느낌으로 인한 초조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불안하다면 이 불안, 초조함, 떨림 이런 것들이 나만 느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러 메시지를 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건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과 정보들이 쭉 검색돼 나오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기도 전에 불안이 진정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출발한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Patient, 환자죠. Like Me, 나 같은 환자들인 거예요. 처음엔 특정한 한 질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 Patient Like Me에 가면 정말 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 비슷한 증상들 혹은 나와 비슷한 치료의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환자가 이 질병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힐링감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과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근면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불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없애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잘 지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을 토로하시죠. 그리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팩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최근에 CNN의 한 앵커가 말이 안 되는 소식들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오죽했으면 Fact Firs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적힌 의상을 입고 출연을 했는데 이게 품절템이 됐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안은 사실로 해소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자, 어떤 게 불평등한 걸까요? 일본에서 많이 관찰됐던 사례들인데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았던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잘 못했나요? 아니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냐는 겁니다.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바로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또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불평등하다는 건요, 단순히 빵을 2개 먹고 다른 쪽은 4개를 먹는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내가 실직을 했거나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덕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의의 재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많은 경우, 이럴 땐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해주면 예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고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훨씬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처럼 불안이 더 강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예전에 어떤 경기에 뛰기 전에 제가 불안해하고 있더니 친구가 야, 나도 불안하다 야. 이랬더니 저는 오히려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불안을 많이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일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맙니다.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불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야 나도 불안하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너 언제 불안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감정이 솔직해졌으니 이제 훨씬 더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밀가루 한 덩어리를 반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약간 불안하죠.
그런데 이 밀가루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20% 정도의 덩어리로 만두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나머지 80%로 만두 40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큰 덩어리라고 하는 불안에서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떼어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머지 80%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팬데믹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은 우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내 불안, 그리고 그의 불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그리고 실증해낸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잘 지낼 수 있는 혹은 나의 불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불안을 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푹 쉬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의미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나 이거 왜 좋아할까? 나 이거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의 시트가 닳아서 해졌어요. 벌써 보기 싫은 어떤 느낌이 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하겠죠.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싫어집니다.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들겠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더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는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없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까요? 내가 공들여 해왔던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걸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의 수가 올라간다든가 나는 무기력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때 몇 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에 막아낼 수 있느냐. 가끔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계단인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올라갈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죠.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90점이 나왔어요.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게 되죠. 왜?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상황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날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결국 그거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력을 막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 정리,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저는 그 선배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던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를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해볼 만한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공연이 취소된다든가 모임이 취소된다든가 인생에 한 번뿐인 입학식 혹은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돼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상하시고 아쉬울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걸 못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불편하다는 표현에 두 가지 뜻이 상반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과 상실감이에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로 묻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다음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불편함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게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제거를 해야 없어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이에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요, 그 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돌에 대한 생각만 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이나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데도 쉽게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요, 상실감은 좀 다르죠. 상실감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은 거죠. 빼앗긴 겁니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는 사람을 잃을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상실감입니다. 저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밤 11시, 12시 좀 늦게 일정이 끝난 날 친구들과 함께 잠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팬데믹은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좋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렸죠. 친구들을 자주 안 본다는 게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상실감입니다. 이제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즐겁다라기보다는 활기가 없어지고 기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함이라기보단 상실감이죠. 자, 그렇다면 잃었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불편함과 정반대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제거가 아니라 다시 채워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독일 수 있는 감정이죠.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불편함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불빛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다면 그걸 견디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불빛을 없애버려야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8시간의 수면 자체가 엉망이 되고 다음날 더 불편함에 민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안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동기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어하는 접근 동기가 있는데 이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이자 동기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결 방식이라도 해도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해결책이 온다는 건 불편함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불편해하는 상대방에게는요, 빠른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이게 가장 위안이 되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속도를 너무 빨리 내려고 할 때 내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헤어졌어요. 정말 속상해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개팅을 잡아달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날 소개팅을, 사랑은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동기보다는 그 사람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좋아했다라기보단 없는 상태를 못 견뎠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실감으로 힘들어한다면 천천히 차근차근히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일시에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것과 상실감,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상실감은 종종 착각되죠.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그게 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 쇼핑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술과 음식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폭식이나 폭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뭔가요? 불편함과 상실감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상실감은 1차적으로는 불편함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실감으로 힘들어도 이것으로 인한 1차적 불편감은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를 물리적으로 다쳐서 고통을 느낄 때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뇌가 거의 같은 곳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일단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조치이지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나의 행동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상실감일까요? 불편감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종류가 뭐고 그것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느끼기 위해선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을 잠시 멈춰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에 대한 불편함을 친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어, 여보. 그게 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호응을 잘해주다 보니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점점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 상실감 이런 것들은 상대방만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났더니 제 아내가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서 말을 멈춰야만 그 불편함을 주는 상대방, 상실감의 대상이 됐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내 불편함과 상실감이 증폭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죠.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Saying is believing.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같지만 말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말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잠시만이라도 멈춰서 말을 아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결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원만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일들과 상실감을 만들어내는 일들로부터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감정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잠시 멈추세요. 상실감과 불편함의 다른 해결법. 불편함은 바로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천천히 채워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나도 모를 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조금만 열이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로 군대 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국방부의 특명을 받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저희 집 가족과 이별을 했던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불안은 오히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안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되죠. 불안하면 왜 불안할까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엘스버그의 역설, 다니엘 엘스버그의 실험이죠. 엘스버그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죠. 단지에 공이 9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0개는 빨간 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60개는요? 까만 공과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공을 뽑았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까만 공의 숫자와 노란 공의 숫자는 불확실해요. 빨간색 30개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그 다음 게임,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면 60개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내가 첫 번째 빨간색 공에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 첫 번째 게임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노란색 공은 31개 이상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게임에선 확실한 30개, 두 번째 게임에서는 확실한 60개, 자기 행동이 가정들을 스스로 짓밟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건 불안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할 땐 구체적인 게 더 잘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보다 더 짧게 끊어서 가는 미니게임적인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사람은 크기 100의 일을 10의 단위로 10개로 쪼개서 얘기해 줄 때 훨씬 더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자, 이번 주는 총정리, 두 번째 주는 계획 잡기, 세 번째 주에는 결산하기, 네 번째 주에는 다시 계획 잡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일을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확실한 제목들을 붙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시기에 대청소를 한다는 말을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자, 우리 가족 맨날 집에 있으니까 대청소 한번 할까? 이러면 우리는 막막해지며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서랍을 정리한다. 그 다음날 세 번째 책장을 정리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두들겨 팬 그 결과가 대청소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일을 잘게 쪼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의 크기, 즉 단위도 잘게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이런 팬데믹 시대일수록 1대1의 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대1로 얘기해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니까요. 온라인 회의도요. 제가 해보면 전체 대학원생들을 15명을 모아놓고 한 학기 내내 15번 회의하는 것보다 이 15명 1대1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나중에 한 번씩 15명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된다는 걸 저 역시 느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불안할 땐, 그리고 불확실할 땐 일이든 모임의 단위든 잘게 쪼개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에디슨은요, 모든 생각을 꼭 적는 노트 필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다도광이자 그 책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요약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신문을 6개를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작은 습관들의 소박한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의지가 부족하셔서일까요? 노력이 결핍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불안할 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악마 같은 지도 교수이기도 하죠. 스마트 체인지의 저자 텍사스 대학의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인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다지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둘째, 습관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셋째, 그 상황 자체가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껴야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팬데믹 시기가 정확히 거기에 부합됩니다. 평상시보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많이 고립돼 있고 떨어져 있으니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 팬데믹 시기는 에디슨처럼, 케네디처럼, 혹은 빌 게이츠처럼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의 작고 소박한 습관들을 나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일기를 쓴다, 메모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들을 바로 이 팬데믹 시기에 한 번쯤 가져보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도 진화의 역사를 거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의 마음의 진화에서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느냐 고민을 해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할 때 구체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죠. 불안할 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십시오.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최근 사람들을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외로움 때문에 제 불면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먼저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부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병사들이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투입한 아주 교활한 지휘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면서 의뢰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평범한 소시민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 경찰 관계자분들끼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떠한 조치들보다도 청소년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충분하게 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인류 전체에게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사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베개가 좀 불편해도, 안 좋은 소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잠은 회방받을 수 있고 수면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래와 관계죠. 미래는 대부분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나 10년 후에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성공해 있을까?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주로 걱정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특히 1, 2년 차에 많이 고민했던 게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5년 후, 6년 후에 정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까요? 바로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획을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준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는 다른 이야기죠. 잠을 못 잔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고독해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토머스 조이너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머스 조이너 교수가 왜 잠에, 그리고 특히 잠에서 어떤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 걸까요? 바로 잠과 외로움의 관계입니다. 수백 개의 연구들을 각각의 사례처럼 취급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연구들을 다시 종합을 하면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종단적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죠. 외로워서 불면이 오는 것보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자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강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특정한 한 유형을 따로 떼어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분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인 모든 실수들이 뭐냐? 바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외로움 자체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불면은 굉장히 무서운 불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속상해하는 건 성공하지 못했거나 더 출세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금 20년, 3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불면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게 불면의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따뜻한 대화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정말 큽니다. 웬만한 수면 클리닉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배려할 만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 주위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이 사회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나를 잘 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잘 자고 싶으세요? 내일 외롭지 않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낮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배려 있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꿀잠이 꼭 필요합니다. 질 나쁜 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외로움과 또 2차적인 불면증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여러분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소소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불면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 집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공간의 심리학의 저자인 바바라 페오팔에 따르면 주거 욕구는 안전, 휴식, 공동체, 자기 표현, 환경 구성, 친밀성 이렇게 최소한 6가지의 하위 욕구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집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활기를 주는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집 꾸미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 잡지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 꾸미기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좋은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필요한 걸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걸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재미있게도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집에서는 점점 더 심란해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집에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 공간도 비워야 마음속에서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비워냈습니다. 아이디어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정리고요. 그 정리는 물건의 재배치기보단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왜 그걸 버리면 안 되는가를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내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값비싸게 구입했던 물건도 그거는 버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이인데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팔레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에너지를 좀 더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바라 페오파르의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인간은 이 6가지 욕구를 주고해서 다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6가지 욕구는 상충하기가 쉬워지죠. 즉 신미성이 높아진 공간이 휴식을 취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간마다 테마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얘기를 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객관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높이에 예민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장이 낮고 좁을 때 안락함, 편안함, 안정감이 있죠. 천장이 높고 그리고 옆으로 더 개방감이 있을수록 활력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건 대부분의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중요한 건 천장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좁혀져 있는 느낌이죠. 막혀져 있다는 느낌은 칸막이로 해결이 되죠. 문제는 천장의 높이는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천장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죠. 약간 더 두꺼운 매트리스를 놓는다든가 책상을 조금만 높게 만들어 보세요. 한 5cm 정도만 변화를 줘도 안락감에는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집에 안정감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한 방으로 몰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책은 지식이고 지식은 무겁고 그러니 차분하고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감 있고 차분한 곳이 되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쉬워질 겁니다. 집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싶다면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애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는 애칭을 안 붙여주세요? 이름을 달리 붙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여주고요. 저건 타운하우스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별명 인터넷 공간상에 있는 집에는 많이 붙이시죠. 블로그에는 누구누구의 무슨 집, 누구누구의 무슨 공간 이렇게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붙이세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사는 집에는 그 애칭을 안 붙이시나요? 붙인 이름에 따라 분위기가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방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경우도 있죠.
공간 분리를 만들어내서 집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는 재미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채원이 방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딸이 채원랜드라고 붙여주세요. 저는 저 방에서 놉니다. 집도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애칭 때문에 애정이 생기실 겁니다. 뭘 사서 꾸밀지보다는 뭘 버릴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하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책을 모두 한 공간에 모아보세요. 이불과 책상을 좀 높게 만들어 보시는 아주 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싶다고요? 애칭을 붙여주십시오. 실제로 2020년 해외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무려 48%가 증가했다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한쪽 창에 쇼핑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쇼핑 행태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걸 쇼핑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 쇼핑 중독이라기보단 쇼핑 과몰입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라든가 금단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 과몰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과몰입되기 쉬울까요? 바로 우울할 때입니다. 자, 실제로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Psychological Science라고 하는 저널에서 신시아 크라이더라고 하는 연구자가 우리가 언제 쇼핑에 과몰입되기 쉬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했죠. 새드 이벤트,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겁니다.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 혹은 떨어진 나의 자아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죠. 왜겠어요? 소유의 반대가 뺏기는 거죠. 뺏긴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 반대인 무언가를 다시 가져온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사람은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떨어진 자아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아, 나 우울해, 즉각적으로 재빨리 나를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유혹을 받는 거죠. 우울해? 가지자. 가장 빠른 방법인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게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쇼핑이죠.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우울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외로 보편적인 본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럴 때 내가 가지려고 하는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 혹은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안 좋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때 이 두 종류의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A.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좋아하는 물건. B. 안 좋은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나의 욕구에 더 잘 부합되는 형태는 당연히 A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는 다 있는 노트북 받침대를 샀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노트북을 안 씁니다. 저는 그 인터넷 쇼핑몰의 VVIP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그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 떨어지는 자아의식,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때 그걸 가장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쇼핑. 이 흐름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오른쪽에 나를 지나치게 바라보는 셀프 포커스. 이 셀프 포커스가 바로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나만 봅니다. 이게 우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화가 난 사람은 상대방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사람은 거울을 보게 하면 화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거울만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한 사람은 거울을 치워주라는 얘기도 하죠. 즉,
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우리는 쇼핑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고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결국은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이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대동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이 쇼핑 과몰입이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온라인 쇼핑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셀프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쇼핑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을 잠시 빼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혹은 그 물건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쇼핑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획득한 물건, 소유한 물건을 통해서 나를 끌어올리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한테 보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쇼핑 과몰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야, 오늘 나한테 뭔가 칭찬해줘야 돼. 나 오늘 나한테 무언가 보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쇼핑을 하잖아요. 참 인간은 재밌게도 그 마음의 배고픔을 물건이나 제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의 허기 혹은 마음의 배고픔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는 엄청나게 채워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평상시에 답장을 못했던 학생들로부터 온 수많은 이메일에 일일이 그날 답장을 하신답니다. 미처 답을 못했던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변을 쭉 하시면 그날 저녁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메일이 10개 혹은 20개가 되돌아오죠. 그 교수님은 배가 부릅니다. 마음의 배가 부른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허기를 물질로도 채울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마음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은 자기의 쇼핑 욕구를 혹은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드세요. 왜? 라면 먹으면 배불러요. 실제로 쇼핑센터에 가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요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치면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이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배부르지 않게 어느 정도의 허기만 달래줄 정도로 스낵 코너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왜? 거기서 갈비찜을 먹으면 이제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포만감을 느껴서 카트라고 하는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이용할 수도 있죠. 내가 무언가 지름신이 왔다고요? 지금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2개를 끓이셔야 되죠. 계란도 2개 넣고 만두도 한 3개쯤 넣으세요. 포만감을 느끼면 나는 이제 마음의 빈 공간을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는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강렬하게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은요, 그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대부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을 풀고 쇼핑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의외의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생각이 쇼핑에 대한 과몰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맥주 2병을 마시면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맥주 2캔을 마시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에 맥주를 5,000cc를 마셔도 어디까지가 좋은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어느 날 심심해서 맥주 한 캔을 딱 타고 마셔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맥주가 이런 맛이었구나. 팬데믹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며 그 좋아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제일 만족스러운가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섭취하거나 소비하거나 아니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인가?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라면을 드세요.